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이들에게 거짓말은 절대 안 돼라고 가르치긴 해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말들이 있죠. 부모님들도 거짓말을 하신답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는 거짓말 대표 3가지 베스트 3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선물 같은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나 잘 살면 되지. 두 번째는 나는 아픈 데 없다.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는 바쁜데 뭘 오냐. 오지도 마라. 입니다. 정말 부모님께서 평소에 자주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주말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하고 당장 찾아가 보살펴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또 코로나19 상황에 자주 찾아뵙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부모님의 외로움이 더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주 안부 전화 드리고 또 부모님 건강과 주변을 살피는 것,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이 엄중한 시점에 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께서 편찮으시고 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을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입니다.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또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이자 시인 권태응님의 작품 만나볼까요? 오롱종 매달린 이것들, 바람에 우르르 떨어진다. 머리가 깨지면 어쩌려고 모자를 벗고서 내려오나. 날마다 우르르 이것들, 눈을 꼭 감고서 떨어진다. 악인의 동무와 놀고 싶어 무섬도 안 타고 내려온다. 이번 주 정답인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이죠. 이것은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이용돼 왔는데요. 동의보감에서 이것에 대해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며 떫고 독이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설사를 먹게 하는 것인데요. 말린 이 가루를 미음에 타먹거나 알약을 만들어 먹어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평소 설사가 잦은 분들이라면 말린 이것, 가루를 상비약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 열매의 총칭,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유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요일에 전국의 쌀 주산지 농협 조합장 또 RPC 장장 등 400여 명이 청와대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결국 이런 농민들의 함성이 청와대 앞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이던 13일 농협 RPC 전국협의회는 서울까지 상경해서 청와대 근처인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쌀 시장 격리 촉구를 위한 전국 농협조합장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집회는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이 협의회 소속 조합장 150여 명과 그리고 농협 RPC 대표 장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방역 준수를 위해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로 참석을 제안했고 발열 체크도 병행했습니다. 이날은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하는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이 조합장들이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쌀값 하락 방치하는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 격리만이 살 길이다, 법대로만 이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집회가 끝난 후엔 쌀 수급 대책 마련하라, 쌀 자동시장 격리제 시행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 자하문로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을 거쳐서 정부 서울청사 앞까지 1.5km 가도 행진을 벌이며 이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쌀값이 떨어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시장 격리제를 빨리 좀 시행하라는 건데 농협조합장들이 이렇게 가두 집회에 나선 건 좀 낯선 모습이기도 하네요. 네, 농협은 이 정부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 사업을 많이 대행합니다. 농협조합장은 이제 농민이라도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농정 파트너라고 이렇게도 자처하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거리 시위에 참여한 건 이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 이후 거의 처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국에는 농협 RPC가 135곳이 있고요. RPC가 없이 이 벼 건조 저장 시설 DSC라고 하는데 이것만 둔 농협도 400여 곳이나 됩니다. 전국 농협이 1118곳이나 되는데 즉 절반 이상이 쌀 문제를 이렇게 밀어둘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시위엔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서삼석, 어기구, 윤재갑 의원과 홍문표 또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격려 방문도 있었습니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도 동참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전하는 산지의 상황 또 호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쌀값에 대한 정부 시각과 현장 상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12월 5일자 이제 산지 쌀값을 발표했는데 20kg 기준 2,586원인데요.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이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가격이 20kg로 45,000원 선 아래로 이미 내려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쌀값 하락에 따른 농협 RPC 경영 악화도 이제 사실상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올해 이 농협 RPC가 농민의 일반 메인 물량에 지급하는 선급금은 벼 40kg당 평균 56,333원으로 지난해 대비 1.8% 즉 1,010원 상승했습니다. 계약재배 선급금도 평균 57,284원으로 지난해 대비 1,249원, 즉 2.2% 올랐습니다. 네. 이 전년 수확기 대비 가격이 떨어지는 역계절 진폭 발생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8일 기준 이 전국 농협 RPC 135곳 중에서 매입 가격을 확정한 곳은 50곳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계약 재배 물량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일반 매입 물량에 대해서는 30곳만이 확정을 했습니다. 네. 예, 차상락 농협 RPC 전국협의회장은 6일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쌀 시장 격리 촉구 기자회견을 했을 정도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런데 이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만 앞세우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 식량 안보에 굳건한 천병인 쌀을 지키고자 거리로 나온 농협조합장들의 벼랑끝 심정을 고려해서 정부는 30만 톤에 달하는 공급과의 물량 전량을 조속히 시장에서 격리하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쌀 수급 대책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지난해 도입한 쌀 자동 시장 격리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이란 말이 무색하게 아직 발동이 되지 않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국민청원도 등장했다고요? 네, 지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매입에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냈는데요. 이 쌀전업농은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에서 2019년까지 농가소득 안정제도였던 쌀 목표 가격제, 즉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일명 쌀 자동시장 격리제와 매년 10월 15일마다 수확기 대책 발표를 농민 앞에 할 것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업농은 현재 쌀 수급 상황은 정부 매입 발동 기준에 적합하지만 농식품부는 미국 매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전국의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1년산 쌀 공급 과잉 물량 정부 매입 계획을 조속히 발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인에게 아직 벼가 남아있을 시기인 12월 말 이전에 시행되기를 청원한다며 끝을 맺었습니다. 네. 자, 정부의 입장을 지금 현재 어떤 건지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시장격리 발동 기준을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면서 과거 생산량과 시장격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 생산량이 3%를 넘을 때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률이 급격히 커져서 생산량 증가폭이 3% 이상일 때 시장 개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계는 쌀 생산량이 일정 수요량을 추가하면 이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0만 톤가량 초과하면서 시장 격리 요건도 갖춰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법조항이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그러면서 공급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산지 쌀값이 높아서 시장 격리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이에 쌀 자동 시장 격리라는 표현도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네. 아까 청와대 앞 시위에 의원들도 많이 들렀다 갔다고 하셨는데 정치권에서도 좀 편치 않은 입장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빨리 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곳곳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에 경북 상주 승곡마을을 방문했는데 쌀값 안정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기재부 입장에서 쌀값이 더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에서도 정부에 어차피 해야 할 거 왜 미뤄서 농민들 원성을 사느냐, 빨리 조치하라고 얘기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11월 24일 페이스북에 27만 톤 격리를 촉구했던 거에 비해서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삼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일에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초과하거나 특정 시기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농협을 통해서 초과 생산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이 시위 자리에서 607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 속에서 쌀값을 올리기 위한 예산은 10원 한 장도 들어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정협의가 오늘 열릴 예정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공공비축 및 가격 결정이 이 수확기, 즉 10월에서 12월인 이 산지 쌀값이 최종 발표되는 12월 25일 이후에 열려야 한다고 해서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혹은 29일에 열릴 당정협의회에서 쌀 시장 격리가 거론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정말 딱 해 넘기기 직전까지 끌고 가네요. 쌀값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좀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 지을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르신들 관련된 문제 알아볼 텐데요. 농촌엔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네, 엄청 많습니다. 뭐 정말 그 마을이 전체가 노인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농안기구 또 마을회관이나 뭐 시설에 많이 모이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시더라도 많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요. 각자 집에 계시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혼자 계시다 보면 너무나 외롭거나 식사 이렇게 하시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복지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도시락이나 이런 거를 배달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숫자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이거나 못 모이거나 그러는데, 대부분은 또 이렇게 마을회관에 여러분이 모이셔도 3, 4, 5 모여서 또 친하신 분들끼리 또 원래 어울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을회관에 못 가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이제 친하신 분들끼리 각자 집에 가서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 네네. 또 거기서 이제 또 모이셔서 음식 같은 거 많이 해 드시는데요. 특히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보내드리면 그것도 자랑하는 재미로 모이셔서 많이 얘기를 나누십니다.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다, 뭐 좋은 거 있다, 또 자랑도 하면서 좀 나누는 그런 일이 있는 거군요. 네. 이게 이제 각자 집으로 뭐가 이제 가는군요. 이 반찬 같은 것도.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인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좀 풍경이 달라진 것 같은데. 지금 뭐 젊은 사람들도 몸 아프면은 많이 힘든데 농촌에서 또 농사일 많이 하시던 어르신들은 어딘가 한 군데씩은 많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그렇죠. 안고 지내셔야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좀 그 친한 분들은 걱정도 많이 하시겠어요. 서로 좀 챙기시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건강에 안 좋으셨던 분들이 이제 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이게 그 지역의 의료 전달 체계가 좀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뭐 서울이나 이렇게 큰 도시처럼 뭐 이게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고 또 긴급한 경우에 뭐 이렇게 대체해서 치료할 수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처럼 병원이 이렇게 큰 병원이 뭐 잘 돼 있고 그러지가 않아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전화 연락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의료 체계 자체가 1차, 2차, 3차 병원까지 있지만 1차에서 3차 또 1차에서 2차 이렇게 이동할 때 또 거리가 멀어가지고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미리미리 이제 아프신 분들은 자녀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웃들도 좀 서로 그 상황이 몸 상태가 어떠신지를 좀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난 몇 주간 저희 이웃인 철봉 씨 안타까운 사연들로 이제 법률 정보를 하나씩 배워보고 있는데, 뭐 사기나 보이스피싱, 상속 문제, 뭐 지난주에 겨울철 화재 가스 폭발 사고까지 알아봤는데, 자, 오늘의 사례는 뭔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쌍봉어줍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엄니 김장하실 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아이고 고맙긴. 50년 이웃이 가족이지 뭐 남인감. 감사해요. 늘 엄니 옆에 계셔서
지가 쌍봉 아줌니 진짜 이모님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로 감사해요. 그려 나가 철봉이 니맘 알제. 아유 근데 그려서 하는 말인데 내가 엄니 말이여. 요새 좀 이상하시네. 이상해요? 어디 가요? 또 뭔 일 있대요? 은행서 돈을 찾아다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밥값을 몽땅 다 계산해줘 버렸어. 아유 그리고 필요도 없는 엄청 비싼 옷을 사가서 정작 다음날엔 기억도 못하고 큰일이지.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요. 은행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평소랑 다른 게 그것이 문제지. 돈을 자꾸 찾아간 게 말이오. 철봉이니가 엄니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떤가 싶네. 아유 그러죠. 편지요. 편지 배달 왔습니다. 뭔 편지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것이 저번 그 음니 병원 간 거 결과인 같네. 어디 보자. 아이고, 우리 엄니 이게 중증 치매. 어미. 이건 또 뭐야? 내용 증명? 아니, 엄니 집이 팔렸어야? 매매 계약서에 따라 소유권을 잊었니? 음이. 이게 집값이 이게 시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네. 이게 음이. 이게 뭔 일이 돼? 아이고. 엄니. 누구 왔슈? 엄니 지어요. 엄니 장남 그 철봉이요. 아이고 누구세요?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일찍 어디 댕겨오세요 아버지. 아이고 엄니 아들 보고 아버지라니요. 지는 장남 철봉이잖아요. 아버지. 아이고 지난번 김장 때 이게 자꾸 깜빡 하시고 가스불 안 끄실 때 알아봤어야 하는 긴데. 우리 엄니. 아이고 아버지 울지 마셔요. 아유,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네. 아까 어르신들 돌아가신 말씀도 해주셨지만 많이 모여 계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프고 사람이 돌아가시고 하는 것도 당연한데 요즘은 이제 진짜 치매를 앓는 경우가 많죠.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헐값에 집을 파셨는데 아들을 지금 아빠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네. 참 정말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일들이에요, 이제는. 네. 네. 치매인 경우에 헐값에 지금 집을 파신 건데 법률적인 결정을 해버리셨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치매가 참 어렵죠. 우리가 치매인지를 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처음엔 좀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치매인 걸 몰라가지고 친하게 지내던 마을 주민들끼리도 상당히 오해가 이렇게 발생한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치매가 발생을 하면 조기에 이제 발견을 하고 이런 법률행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또 큰 피해를 끼치는 것들을 하셔는 안 되게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런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기억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인이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후견인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도와준다. 그래서 네. 법률적으로는 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뭐 임의후견 뭐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치매가 왔을 때는 그 중증 정도에 따라서 가끔 기억이 없는 건지 아예 계속 지속적으로 없는 거에 따라서 그러는데 보통은 성년후견이라고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있으면서 법률적으로 행위하는 전반적인 거를 결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법적으로 결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성년 후견 쪽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성년 후견 쪽이 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뭐 이런 치매 질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또 다른 질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성년 후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 정도에 따라서 뭐 다른 게 앞에 붙지만 뒤에 이제 후견이 들어가는 건 이제 어르신을 법적 결정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우리가 성년 후견 딱 그러면 벌써 이거를 대신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을 대신하려면 굉장히 공정하고 감독이 돼야 될 텐데 재산 함부로 팔아버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뭐 가족 또는 뭐 이렇게 주변에 뭐 또 지자체 장 뭐 이런 특정한 사람들이 법원에다 가정법원에다가 이분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부족하니까 이분이 행위하는 것들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려주세요라는 성년 후견 신청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줍니다. 재판을 한번 거치는 거군요. 예.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제도라서요. 우리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이렇게 미성년 후견인을 이렇게 선정한 경우 있는데 이렇게 후견 행위를 하는 거는 모든 법률행위 또는 정말 이렇게 포괄적인 법률행위를 대신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고 개인이 결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행위를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자체가 의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이 이걸 신청을 하는 겁니까? 네, 개인이 신청하는 거고요. 통상 저도 이제 지역이 아무래도 저희도 뭐 농촌 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고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배우자나 자녀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요. 네, 법에서는 뭐 사촌 이내의 친족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런 분들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혼자서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연락도 가져가 끊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그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나서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보장받아야 할 분이 아직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단계가 또 여러 단계니까 그 본인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내 결정을 다른 사람이 하느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미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실제로 보게 되면 의사결정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이게 이제 재산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가거나 또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요양원을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본인이 의사 능력이 없으니 결정을 못 하니까 그런 걸 도와주려고 하면 후견인이 필요한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도 본인이 좀 이제 의사가 좀 부족하지만 싫다는 거부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또 혹시 다른 가족들이 일단은 뭐 연락은 안 하고 지내지만 뭐 재산 문제라든지 병원에 입원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또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쉽게 못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최대한 가까이에서 오래 본 분들이 이제 챙겨야 하는 건데. 네. 상당히 그 절차가 공정하다는 게 좀 서로 이해가 돼야 시작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고요. 특히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까지 후견인이 다 거의 이제 포괄해서 다 하기 때문에요. 가족들 중에서도 이게 좀 신뢰가 떨어지는 분보다는 신뢰가 굉장히 높은 분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치매가 오신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논밭이나 좀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다 이제 후견인으로서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들 몰래 다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오해가 발생해가지고 또 이 성년 후견 과정에서 다툼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성년 후견인이 정해지면 이후에는 이제 어르신의 의사결정 이런 거는 좀 제한이 되는 건가요? 많이 제한이 되고요.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뭐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은 거 하나 사 먹는 거 이런 정도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집이나 이런 거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제 피성년 후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네. 의사결정에 떨어진 어르신을 우리가 법률적으로는요. 그렇게 이제 피성년 후견인 어르신이 이런 집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아까 말씀 뭐 우리 중간에도 막 식당에서 막 밥을 엄청 많이 사주고 맞아요. 굉장히 고가의 뭐 분간이 안 되니까 옷을 사 입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없었거나 후견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 효력이 없어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치매가 초기 증상이 오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갑작스럽게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경우들. 네.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들.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성년후견 제도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이게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제가 최근에 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치매가 왔는데 다들 모르셨는데 이분이 종중 회장을 하고 있다 보니 종중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아이고, 규모가 커졌네요.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년후견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치매라든지 전적인 뭐 창란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되면은 빨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 나눈 얘기가 많이 남아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7,850명이었는데요. 전날보다 2,300여 명이나 늘었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보다도 650여 명이나 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3,000명을 넘겼고요. 경기도에서도 2,300여 명, 인천도 500여 명에 가까워서 수도권에서만 6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1,000명에 가까워졌고요. 사망자는 70명이 나오면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인자는 9명 늘어서 128명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이군요. 네, 정부는 어제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 두기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44일 만의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7일, 그러니까 내일 발표돼서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연말연시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 인원 좀 풀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은 좀 많이 속이 상하겠네요. 네, 자영업자 단체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 검토 발표 직후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대위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라면서 방역 협조는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는데 습관처럼 자영업자만 규제하려고 한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죠? 네, 민주당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대목에 2주간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지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라면서 선 지원하고 후 정산하는 방식, 그리고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금융 지원이 아니라 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측은 거리두기 회기는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인재라면서 양측이 방역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건희 씨가 어제 기자들 앞에 나섰다고요? 네, 허위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어제도 쏟아졌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이 한국게임산업협회 관련해서 이 김건희 씨는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다라고 했지만 이 협회 관계자들은 김건희 씨를 모른다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김건희 씨가 YTN과의 인터뷰에서 또 격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결국 김건희 씨가 어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 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시간 강사는 공개 채용으로 뽑지 않는다라거나 저쪽에서 떠드는 것 듣기만 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라고 이 기자들에게 불쾌감을 표현한 윤석열 후보도 오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많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대에서 미흡한 게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여권의 공세는 기획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청와대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사실상 거부했다고요? 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제 민주당을 방문해서 이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이유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청와대 주장을 되풀이한 것뿐이라면서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요. 또 당청 대립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중진 5선 이상민 의원이 이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당내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히는 등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을 내놨어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어제 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자신의 매물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작성자 아이디가 찰스였는데요. 안철수를 팝니다라는 글이었고 인증사진을 첨부하면서 진짜 안철수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특기에 대해서 의사 경력으로 사람을 잘 고치고 몸과 마음 모두 마라톤 완주 경험으로 체력 갑이다라면서 교수 경력으로 가르치는 것도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돌봄, 자영업자 전단지 배포, 여성 귀갓길 동행 등을 해줄 수 있다면서 위에 나열된 것 외에도 이런 것도 되나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가격은 0원을 측정했는데요. 네. 그런데 해당 게시물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 당근마켓은 사람이나 생명을 거래하는 행위를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이 됐는데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지난 13일 그 안철수 마켓 모바일 웹페이지를 공개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의뢰를 접수해서 직접 달려가서 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논란이 됐던 수능 문제 어제 이제 결론이 나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 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는 곧 대학 입시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해서 채점한 성적을 오후 6시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비교적 포근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4.9도, 대전 5도로 큰 추위는 없고요. 낮 기온 서울 10도, 대구 11도, 광주 12도 내외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수도권, 충남, 전북 지역엔 초미세먼지 주의보 내려져 있고요.